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사 오고 제가 첫 번째 저자 강의라는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부터 국회의원 생활, 강원도지사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 이게 우리들의 삶이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가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민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같이 저기 화자를 보면은 저게 벼고 입이거든요. 쉽게 하면 같이 먹고 삽시다.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 이제 세종대왕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임금이죠.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한번 되돌켜 보면은 민생 7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것 같다. 뭘까? 보면은 저희가 7남매거든요.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7남매가 전부 서울의 대학을 들어왔는데 뭐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본질적인 삶이 흔들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두 번째 문제, 집 문제. 집을 사는데 26년이 걸리면 이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집 문제 때문에 근 20년 동안 아주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는데 솔루션이 안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보육 교육 문제가 애 키우는데 이렇게 힘이 들면은 1년에 한 달에 과외비가 100만 원 들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과외비를 가지고 매달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은 노후 걱정 없이 살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자는 이제 수명 100세 시대에 인간이 오게 되면서 건강도 중요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1년에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60살에 정년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100살을 살게 되면은 이 자리에 계시면 많은 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럼 60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죠? 그러니까 노후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4명의 가족이 모여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4명의 가족은 거의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휴대폰을 찍어서 맛있는 음식을 찍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B라는 사람을 만나서는 다시 또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C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이 뭔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이렇게 바쁘게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뭔가 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게 이걸 바꾸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두 번째는 7가지 요소는 근데 세상이 변하는 거와 솔루션을 찾으려면 분명한 건 이 AI라는 게 제가 챗 GPT를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쓰는데 분명한 건 이건 세상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세상이 오게 될 거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두 번째로는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이 기후위기는 반드시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 세 번째로는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를 점점 더 압박하게 오게 될 거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저 우주로 가는 시대가 옛날에는 국가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민간 벤처기업도 화성을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지구에 육지에만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바다라는 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륙을 향해서 파란 대륙을 향해서 인간은 발진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생,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의 이 두 가지를 이후에 지금 살기 고단함과 또 하나는 세상이 변하는 거와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해야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건가?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잔치는 끝난 때
산업화에 빛나는 성과를 해서 지탱국가라고 하지만은 이 저성장은 잠재 성장률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주화에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갈등 지수 2위 국가인 게 현재 대한민국이고 내전을 가지고 있질 않을 뿐이지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 잔치는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자 도생의 삶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각자 도생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집을 못 구하는데 각자 도생의 삶이 될 방법이 없고 애를 키우는데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면은 각자 도생이라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자리, 주택, 보육, 노후연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60살에 정년하고 나면 40년을 뭘 하고 살지 머리가 아픈 일이죠. 뭔가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다. 영국이나 런던 같은 데가 주택기가 비싸다고 하지만 대략 저금을 하면은 10년이나 12, 13년이면 집을 사야 되는데 26년에 집을 산다는 거는 그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약 30살부터 취직하면은 25년이면 55살인데 그럼 정년할 때쯤 되면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이런 경제적 압박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은 전 세계 전세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결혼할 때 대략 4,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대략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직장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집이 없으면 내가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냅둘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럼 경기주택공사 우리 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근데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있느냐, 내 집이 있느냐, 애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느냐, 건강은, 노후연금은, 문화생활은, 옆에 좀 좋은 이웃이 있는 거. 결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 사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나 이것이 없으면은 경제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으면 항심,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 이게 일자리일 텐데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원리가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것이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리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국가 흥망사를 가르치는데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 왜 기업은 흥하고 망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오랜 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게 폴 케네디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결국은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는데 이 기술력은 금융과 만날 때 결국은 현실로 전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MIT 대학의 문장인데 MIT 대학의 문장이 왼편에 보면 1861년도생이었는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은 하나는 모루예요. 왼쪽은 모루. 공업시대의 모루고 오른쪽은 저게 책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공과대학은 MIT의 문장은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타개하는 우리의 기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학문을 일으켜서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론적 지평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대학인데 저기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 5천 명인데
식품이라니 하나로 뭐냐면 70조 원 정도를 합니다. 우리가 판교가 40만 평 정도가 170조 원 정도를 합니다. 여기에 3만 5천 명이라는 여기에 네덜란드에 한참 중간지대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중소도시인데 3만 5천 명이 대략 70조 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식품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바이닝햄이라는 농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농과대학하고 농촌진흥청의 대학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농과대학을 여기서 생기는 것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데 네덜란드 농민은 전체 8만 5천 농가입니다. 농가 호수입니다. 대한민국은 100만 농가입니다. 8만 5천 대 100만. 쉽게 얘기하면 10만 농가라고 쳐요. 네덜란드가. 우리가 대한민국은 100만 농가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130조 원을 수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3조 원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100만 농가가 13조 원을 수출하는데 10만 농가가 130조 원을 수출하게 되면 이거의 생산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이렇게 바이닝햄 대학에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knowledge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생긴다. 기술이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네덜란드 농민 중에 이 마을 같은 데 60%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토마토가 종자가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먹는 토마토가 800종이 넘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케찹을 만드는 토마토가 다르고 먹는 토마토가 다르고 다 토마토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량은 한국하고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종자산업에서 토마토 씨를 받아도 내년에 나지 않아요. 종자산업에서 거대한 산업을 일으키고 있죠. 전 세계 꽃의 시장, 화훼 시장을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에서 나온다가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일자리를 생각하면 이거를 생각을 첫 번째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여 있어야 길목이 좋아야 장사가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챗 GPT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왼쪽에는 여러분 제 나라의 관포지교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관중이라는 이 재상이 최초로 산농공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농공사는 선비는 높이 있고 저 장사하는 사람 저기 아래에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각자 소위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선비가 있는 곳은 선비가 모여 있어야 뭐냐면 서로 공부하는데 경쟁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 공업은 공업 우리가 청계천의 공부상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클러스터화 돼 있잖아요. 산농공상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제 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야 서로 경쟁하고 지식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제 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해낸 거고 비단이라는 클러스터, 비단 이게 기원전 7세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근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클러스터라는 비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중국 전역뿐만 아니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집적화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세의 길드라는 왜 피렌체, 메디치 가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피렌체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 전체 인구가 8만 명 정도 있는데 길드라는 형태죠. 길드라는 형태로 대략 직조공이 약 3,000명 정도 있었다는 설도 있고 부가가치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쪽은 12,0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피렌체가 이렇게 됐느냐? 옛날엔 도살 공장이 많았습니다. 도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기술, 가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직물 산업의 메카가 피렌체가 됩니다. 우리가 네로나 다빈치나 이런 많은 책을 보게 되면 길드라는 형태로 집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은 교육, 즉 난리지에서 나오게 된다. 또 하나는 집적화됐을 때 나오게 된다. 근데 길드라고 하는 것은
난리지와 집적화가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도제 방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로공단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안산공단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청사 집적화해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구로공단, 우리가 오피스타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공단, 산업화의 상징이 저기 맨체스터하고 버밍햄의 산업단지는 저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과거에 공단, 공장이 부가가치를 냈다면 우리가 20세기 후반에는 소위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에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내는 거죠. 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열광하느냐 하면은 21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22살에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공장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육체노동이라는 이 삶의 시대에서 결국은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두뇌로의 인간의 이동을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죠.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 생산 라인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걸 써서 새로운 뇌의 진화를 가졌기 때문에 있는 거고, 왜 AI가 무서우냐면 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뉴욕도 마찬가지. 뉴욕이라는 건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걸 최초로 생긴 것이죠. 여기서 뉴욕이 현대도시 고속도로 교량이라는 것이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뉴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헐리우드라는 것 918명밖에 살지 않는 곳에 일단의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집적화된 것을 통해 가지고 헐리우드,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은 아는데 제보고 이런 비유를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그 여배우가 영국의 연극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헐리우드로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이런 자기 일기를 씁니다.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게 뭡니까? 드림웍스죠. 잉그리트 버그만이 만든 게 자기 일기장에 보면 자기는 꿈의 공장으로 간다고. 헐리우드. 집적화되어 있는 거래. 실리콘밸리는 IT 하나로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일자리라는 거하고 집하고 학교하고 병원하고 경로당하고 극장하고 다 모여있는 게 결국은 뭐냐. 이게 도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만드는 거. 제가 여기 11층까지 쭉 저기 17층까지 있는 거 보니까 땅을 사들이는 부서도 있고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도 있고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내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하고 산업 단지를 만드는 거하고 둘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 과거의 도시계획은 연기가 펄펄 나는 거기가 공장지대가 있으니까 직장 주거지역하고 직장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상업지역이 다 뭐냐면은 조닝 개념 때문에 다 뿔뿔이 있었는 게 이제는 드디어 미국에서 조닝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모여있는 게 도시고 도시가 경제를 받는,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때는 농업 문명일 때는 땅이 부가가치의 원천이었다면은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이라는 게 부가가치의 원천이었다면 그 다음에 후기 산업 사회들은 소위 오피스 빌딩이라는 게 부가가치의 원천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게 될 것이다. 판교 같은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저는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포항공대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든다. 구미전자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구미전자 금호공대를 만들고 경북대학교 전자과는 대한민국의 인류전자과를 만든다. 창원의 공업단지를 만들게 되고 부산대학교 기계과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계과다. 여수화학단지를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를 만들어서 집적화된 원리를 가지고 결국은 중화공업 시대를 만든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게 판교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된 게 판교입니다. 판교이 40만 평이 여러분 판교, 2판교, 3판교, 4판교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 판교라는 도시 하나가 170조를 하는데 우리가 350만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110조 원 정도 합니다. 인천이 120조 원. 미래를 만드는 IT로 집적화된 도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파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을 또 하나 만든 게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입니다. 제가 파주에 출판단지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설득이 불가했어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지면 특혜라고. 이제 결국 이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같이 만약에 우리가 판교를 지을 때 분당을 건설할 때 당시 서울대학교를 그걸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는 이런 걸 설계했으면 훨씬 더 멋진 판교가 됐을 거다. 판교에 8만 5천 명 중에 2만 5천 명만 근처에 살고 6만 명이 출퇴근을 하는 이런 도시가 세워버린 거죠. 세종특별자치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시를 향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시작해 줘요. 왜 도시인가? 도시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진화해 왔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그리파라는 사람을 자꾸 대생을 하라고 해서 그 아그리파가 누구인가? 라고 보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친구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그리파는 장군이면서 로마라는 걸 오늘날 과거에 로마를 번영의 시대를 만든 도시계획의 설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과 일과 교육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새로운 미래 도시를 누가 만드는가? 여기에 세계적인 경쟁이 딸려 있습니다. 구글도 미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미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휴대폰 OS, 컴퓨터 OS를 누가 끌고 가고 있어?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 지금 상하수도, 전기 쓰는 거 다 따로따로 돼 있지만 이게 집적화돼서 인간의 데이터가 모여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만들어내는 OS를 만들어내는 그 도시를 만들어냈으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죠. 21세기 도시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어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출퇴근 시간에 1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차를 하나를 사면은 1시간, 3시간 출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 하나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보통 깨어있는 시간에 2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차를 사야죠. 보험 내야죠. 기름값 내야죠. 거기에 깨어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2시간이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100대의 자동차가 있으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1.5대는 고치는 데 있어. 2.6대만 돌아다니고 있어. 왜? 출근할 때 갖다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대한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출근할 때 힘들게 왔어. 퇴근할 때 힘들게 퇴근해가지고 맥혀가지고 막 그 집에 가면은 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까? 근데 거기 가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남편의 가사 노동이 많은 가정이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와 기업이 기술을 만든다. 아까 바이밍햄 대학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없으면 안 생깁니다. 우리가 MIT와 하버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오 파악이 생기는 겁니다. 대학이 기술을 만든다. 그 다음에 집값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쌓여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의 50%, 60%가 땅값입니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이 떨어뜨려야 내 아파트를 쉽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가가 땅을 바다를 매립하니까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싼 땅을 찾아서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싼 땅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무인도가 살 수는 없잖아.
싼 땅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를 좋게 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좋은 이웃과 마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델 도시를 우리가 실리콘밸리는 여러분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대학교. 이 모델 도시로 볼 수 있죠. 뮌헨 공과대학은, 네, 여러분, 스탠포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안에 학생들이 거주합니다. 교수도 학교 안에 삽니다. 우리가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콜롬비아 대학에 여러분 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담장 있는 학교가 전 세계 옥스퍼드에 가면 담장이 있습니까? 없죠. 뮌헨 공과대학은 노벨 수상자를 18명을 배출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학교 안에 주거지도 있고 교수도 살고 기업도 들어오고 연구소도 들어오고 다 같이 들어와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대학교 보게 되면은 대학교는 저기 제가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학교 기숙사는 저기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일단 학교 기숙사를 벗어나면은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가요. 왜 우리는 다 기숙사에 들어가 못 사는 거죠? 왜 벤처기업은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가는데 왜 벤처기업은 들어가는데 일반 기업은 못 들어가죠? 연구소가 대학교 안에 있으면은 사람을 구하기도 좋을 거고 기업은 학생들은 취직하기도 좋을 텐데 제가 중국에 칭화대학교에 2년 반 있었는데 거기 한 100만 평쯤 되는데 대학교 안에 칭화대학교 안에 호텔이 2개 있어요. 칭화대반점, 칭화따빤텐, 홀리데이인 호텔이 2개 있고 거기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뮌헨 공과대학,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뭐냐면 이 같이 모여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솔루션을 이렇게 하는데 첫째, 대학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자. 첫 번째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것. 지분형 주택, 우리 김세용 사장님이 아주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하시는 김세용 사장님한테 더 많은 지분형 주택을 부탁,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싼 집. 그 다음에 좋은 교육과 의료와 쾌적한 환경을 제가 원주에 혁신도시도 조금 노력을 해봤고 기업도시도 해봤거든요. 근데 기업도시 해보니까 130만 평인데 그 안에 전체로 안에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고 바깥은 트여가지고 잔디광장이고 이쪽에는 상가시설이 있고 학교 있고 뒤로 전체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몇백 개의 회사가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런 컴팩트한 도시가 미래가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싼 땅을 찾아야 돼요. knowledge is businessman. 뭔가 기술을 만드는 데는 대학교가 기술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교육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대학교 땅에 주목해보자. 대학교는 교육용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용지는 싸요, 안 싸요? 싸죠? 그러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반도체학과가 있는데 저게 면적이 36만 평이에요.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가 70만 평이에요. 단국대학교 용인 캠퍼스가 32만 평입니다. 연세대학교 신촌하고 세브란스 가면 세브란스는 30평이 있는데 왜 공과대학은 5층밖에 못 짓죠?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 캠퍼스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거기 뻘밭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했죠. 연세대학이 땅을 샀어요. 연세대학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연세대학교가 산 땅의 일부를 아파트를 짓게 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연세대학을 송도 캠퍼스를 짓는데 보태도록 했습니다. 서로 좋아지게 된 것이고 송도에 연세대학 캠퍼스가 들어가면서 송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우리가 외고대학교 용인 캠퍼스, 단국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이 땅을 교육용지라는 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여기에 직장과 주거와 이것이 함께 있는 최첨단의 교육시설과 함께 있는 걸 만들면 의료시설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제가 그 분당이 지역군데 가보니까
대장동 뭐 백현동 가보니까 거기 산에 가서 토목공사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까? 대학교는 상하수도 다 돼 있죠. 건물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재산 문제에 우리가 그럼 특혜 시비를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건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수원은 보니까 성균대학교 수원 캠퍼스 58만 평,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 수원 캠퍼스 15만 평. 이러면 여러분이 경기주택공사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삼성전자가 1년에 대략 R&D를 30조 원 정도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이 있는데 왜 삼성은 1년에 30조 원을 쓰는데 세계적인 기술이 안 나올까? 그러면 삼성에서 만약에 삼성종합기술원의 일부를 성균관대 캠퍼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MIT 대학이나 세계적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아마 1조 원 이상씩 매년 주면 세계적인 대학이 안 나올까요? 포항공대에 포항제철에 1년에 700억 정도 줍니다. 대한민국이 카이스트에 1년에 2천억 정도 줍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학을 카이스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삼성전자와 성균관대학교와 수원 여기 반도체가 모여서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대학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연구소가 와야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일자리가 나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 싼 땅을 찾아서 공항 수원공항 150만 평 158만 평 이걸 김진표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이 일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남공항 120만 평. 성남공항 때문에 성남 주민의 그 60%가 지금 고도 제한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 김포는 김포공항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수원공항하고 성남공항은 저 땅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 김포는 김포공항 옆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이거예요. 강남으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다리가 많은데 왜 행지대교 밑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만약 김포광화 여러분 싼 땅을 찾아서 김포광화 옆에 그 절대농지가 좋은 만에 있어요? 파주, 일산. 그러면 그 옆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하이처럼 뭐냐면 밑으로 터널을 뚫든지 김포하고 강화하고 파주하고 일산을 연결하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김포 같은데 절대 농지가 한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올해도 연말에 또 국회 내에서는 문제가 될 겁니다. 뭐냐?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쌀값을 국가가 보전해 달라는 거 할 거예요. 우리가 1년에 40만 톤을 의무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남는 딸이 40만 평이에요. 1년에 창고 비용만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쌀 직불급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뭔가 이 김포 강화 일대나 파주 일산 일대 과연 절대 농지 자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거를 사서 우리가 지분형 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이나 미래 도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일산에 있는 사람이 저게 판교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 주변에 다 첨단 산업단지가 요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항으로 물류를 만들게 되니까. 우리 요새 항공사의 전부 손익 이걸 보게 되면은 물류 회사를 하는 회사들이 인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류만 전담으로 해서 돈을 벌거든요. 이걸 한번 그래서 이 수원공항 그다음에 성남공항 제가 땅을 더 찾아보니까 저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옆에 매립해 놓은 땅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면 좋은 땅이 올 거다. 왜 제가 이 땅에 주목하냐면 땅값이 싸다는 점. 그리고 한 번에 뭐냐면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하고 심의하고 몇 년씩 걸려가지고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고 말아요. 단기간에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으로 뭔가 국가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경기도 내 국공유지를 조사해 보니까 2억 5천만 평쯤 됩니다. 제가 강원도지사를 할 때 토지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강원도는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도 많고 국방부 땅도 많고 다 땅이 많아요. 근데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땅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기획단을 만들어서 여기 산림청 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바꾸거나 합치거나 이래서 땅을 규모 있게 만들고 이걸 도시계획을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기업이 와서 언제 여러분 이 땅을 사가지고요. 지금도 사셔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허가를 잘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거죠. 단기간에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을 변화를 하는 약간 토지기획단. 왜냐하면 땅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 민간인 땅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땅 사면 땅 주인하고 협상도 해야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저쪽도 추천하고 우리도 추천하고 또 평균값 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왜? 국민의 재산이니까. 국가로 봐서는 그게 국방부 땅이든 교육부 땅이든 행자부 땅이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국민은 지금 뭐냐,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집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애들 문제 때문에 힘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땅을 쓰는 거지, 국가의 장부상 국방부 땅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장부상 교육부 땅이라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많은 저희 집사람들 이제 그 신문사 정치부 기자였고 만났는데 결국은 둘째를 낳고 나서는 결국 이제 일정한 직장 생활 하다 결국 그만뒀는데 사실 일과 직장이 양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본 거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학교 운동장 앞에서 우리가 헤어지는 부모를 많이 봤어요, 우리? 왠지 이상한 건물 앞에서 헤어지지 않아요? 부모랑? 선진국에서 도시에 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많이 있던가요? 저는 초등학교를 지금 아이가 줄어서 문 닫는 학교도 있고 새로 짓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파고 왜 초등학교 건물은 3층짜리밖에 안 짓죠? 왜 일본은 10층짜리를 짓죠? 초등학교를 복합화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애를 동동 걸려서 우리가 많은 맞벌이들이 부부싸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먼저 하면 출근해야 되는데 애 누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누가 퇴근하는데 애 누가 찾느냐 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몇 시까지 뭐냐면 퇴근할 때 걱정 없이 애를 찾아갈 수 있고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뭔가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체를 복합화하면은 거기에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 거기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만들죠. 거기에 체육시설도 만들죠.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복지시설은 복지관은 복지시설을 만들고 청소년 청소년시설을 만들고 운동은 운동시설을 만드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심의 땅값의 건물의 60%가 땅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면은 그러면 초등학교 자체를 복합화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동네 커뮤니티가 강해질 거다. 그러면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기도 편하고 찾아갈 때도 편하고. 그럼 요새는 건축 계획상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게 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 같은 데는 경찰서 위에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디 폭행을 당하겠다거나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범죄나 이런 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은 경찰서 위에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부지의 복합화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뭔데 제가요? 왜요? 우리 뭐 토지주택공사 무슨 힘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법을 집행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은 결국 우리가 그 공자나 예수나 석가모니나 이 모두의 공통점은 20대에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30대에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갔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인류를 사랑한 거예요. 애플이라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이 기계 노동으로부터 이 컴퓨터라는 노동으로 전환시킨 그런 점이 대단한 거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는 에디슨이라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905년도에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소위 냉장고 같은 걸 만들면서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슨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발명가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그래야만 결국 기업가로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탄생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거는 기후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량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부동의 1위 기업이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는 석유 회사였고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였는데 석유 회사와 자동차 두 개의 회사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지금 본인의 재산이 1경까지 갔잖아요.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는 사람, 인류의 가장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결국은 영예는 돌아가게 될 거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을 보면은 이 국가나 지방정부나 경기주택공사가 현재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맹지예요. 맹지면 길이 없으면 대략 한 지금 10만 원쯤 해요. 자, 길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50만 원 한다고 쳐요. 여기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섰어요. 그럼 한 500만 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이 국민 세금으로 낸 도로고 국민 세금으로 낸 지하철인데 왜 이 땅 주인이 이걸 다 가져가야 되죠? 철도가 어디에 놓이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낼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두 번째로 공원용지 한 10만 원 하겠죠? 주거지로 하면 100만 원쯤 하겠죠? 상업용지로 하면 1000만 원쯤 하겠죠? 누가 정해? 여러분이 정하는 거죠. 경기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4대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권입니다. 바로 여러분한테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대학교를 바꾸거나 수원공항을 바꾸거나 성남공항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국회의원들하고 입법을 우리가 해서 법을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잖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아온 결과가 오늘인데 내일 더 잘 살려면 어제처럼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경기주택공사에서 이런 기획단 같은 걸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저는 지사하고도 하고 또 저는 국회의원들하고 이 모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은 기업형 도시로 만들고 우리가 안산이나 이런 데 공단이 많은 데는 인도네시아 전문대학, 베트남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2년 동안 체류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체류해서 우리가 숙련된 노동자를 갖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지방에 더 어려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에 10만, 20만 평 많아요.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은 학교 땅이 너무 넓어서 골프장 지으려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은퇴자 도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은퇴자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우리가 체육학과나 간호학과만 보완해줘도 훨씬 더 은퇴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학 캠퍼스 안에 생활이니까. 거기 건물 있죠. 기숙사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이건 금융기관가에서 내가 여기서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서 그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저는 삶이 쾌적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속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공유형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양양에 오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서핑하러 오는 이제 우리가 인간은 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25%의 오피스 빌딩이 비었습니다. 왜? 점점 더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서서히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좀 있으면은 우리가 GS마트하고 CU하고 편의점 2개하고 그리고 세탁하는 데 있고 다이소하고 그리고 스포츠센터만 있으면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간혁명을 가져오게 될 거다. 저는 머지않아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네옴시티나 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도시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 아이스 거기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청원 아이스의 필터를 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자 이게 미래 산업이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고 저는 이게 토지주택공사 우리가 그 주택도시공사가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자 인간에게 이제 신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준 다음에 형벌을 받죠. 저 카프카스 산맥 거기 가지고 카프카스인가? 코카서스인가? 모르겠다. 거기 가서 이제 형벌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한 번쯤 여러분도 다 직장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죠. 나의 일은, 나의 집은, 내 애들은 이 자식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영어 학원비는 80만 원씩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벌어놓은 돈은 없고 60살에 정년하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럼 이거를 한번 탈출해보자. 탈출해보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네온 사인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죽었다든지 맨홀 뚜껑이 날아가지고 버스가 바퀴로 쳐가지고서 사망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볼 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아마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가지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열흘을 굶고 아마 한 달을 굶으면은 대한민국 전체 뉴스를 아마 도배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에너지는 강력한 겁니다. 왜? 인간이 태어날 때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으니까. 인간 하나하나는 다 전기니까 에너지이고.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저는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나 강원도지사나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미래 도시라는 걸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하나는 분명한 거는 이건 미래 도시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새로운 세상을 누가 여는가. 아마 애플이라는 그걸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세상을 열었다면 그러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데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유치원이 어디 있느냐, 경로당이 어디 있느냐, 우리 병원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도시계획이라는 것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병원에, 온라인 교육에 점점 더 그 세상으로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게, 삶은 아날로그가 많게, 그래야 행복하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 7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를 조사해보니까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일의 생산성은 높게 하고 삶의 일반적 방식은 아날로그가 강해서 좋은 이웃이 만들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애를 낳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비용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우리가 이 인류사를 살면서 한국 사회를 살면서 한번 헤쳐나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서 한 번쯤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은 멋진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다 엄마 아빠는 웃고 있고 혼자 울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혼자 죽고 나머지 사람이 모두 함께 울으면서 끝나는 게 이 지구라는 여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묘비명만 모아놓은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묘비명에는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라고 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왔다가 가는데 갈 때 뭔가 이런 프로메테우스 같은 우리가 직장과 주거와 이제 근접하게 살자. 저렴한 집에 살자. 애들 우리가 사교육비가 이런 걱정 없는 세상을 노후 생활과 옆에 좋은 이웃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프로메테우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끝없이 좀 있으면 나가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건가, 뭘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에이, 내가 뭐라고. 하나는, 그래도 나만은. 근데, 에이, 내가 뭐라고라고 이 선택이 많아지면, 그거보다는, 에이, 그래도 나만이라는 선택이 많아질 때 자기 세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꿈을 꾸는 자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권력의 크기만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도지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의 지평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내 혼자 생각하는 내 대통령이니까. 그죠? 지금 대통령보다는 잘하실 거라고 봐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여정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